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은 포크로우스크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 성명에서 러시아군이 지역 내 우크라이나군의 철도와 도로의 중심지인 포크로우스크에서 12km 떨어진 노보로디우카 마을을 점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노보로디우카를 포함해 포크로우스크 지역 전체에서 총 29건에 달하는 러시아군 진격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격퇴했다며 방어선을 사수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했던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1을 점령했으며 루한시크와 도네츠크 등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를 점령하기 위해 진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돈바스의 80%가량을 점령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와 라트비아 정부는 이날 이른 시각 러시아군 드론이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영공을 침범했던 드론은 인접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빠져나갔으며 라트비아 영공을 침범한 드론은 라트비아에 추락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르체아 지오아나 나토 사무차장은 무책임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다만 의도적인 공격 징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구구절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세 나라 관영 매체들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축전에서 러시아와 북한 관계가 높은 수준에 있다면서 러북 간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은 우리의 공동의 노력 덕분에 계획된 방식대로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시 주석이 축전에서 올해는 중조 외교관계 설정 75돌이 되는 해이자 중조 친선회라며 새로운 시기 새로운 정세 속에 중국 측은 계속해서 전략적 높이와 장기적 각도에서 중조 관계를 보고 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조선 측과 함께 전략적 의사소통을 심화하겠다면서 사회주의 위협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두 나라의 인민에게 더 많은 복리를 마련하고 영내와 세계의 평화, 안정, 발전, 번영에 보다 큰 기여를 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등 군사 협력을 강화해왔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개전 직전 양국 간의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했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군이 이달 말 한반도 동해와 오호츠크해 인근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중국 국방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양국 해군과 공군이 참여하는 북부 합동 2024 훈련이 이 해역에서 실시된다며 중국과 러시아군 간의 전략적 조율 수준의 심화와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 강화가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합동 해양 순찰을 위해 태평양 관련 해역에 함대도 파견할 것이라고 중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훈련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 계획은 최근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중국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조력자로 지목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 7월에도 중국 남부 광둥성 주변 해역에서 해공군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같은 달 24일 미국의 알래스카 인근의 투폴레프 95 전략폭격기와 훙6 전략폭격기를 보내 미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합동 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제 베네수엘라 대선 야권 후보였던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르티아 씨의 망명에 대해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베네수엘라의 민주적 회복에 대한 곤살레스 후보의 메시지는 국민의 희망과 열망에 영감을 불어넣었었으며 7월 28일 대선에서 변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곤살레스 후보의 망명은 대선 이후 곤살레스 후보와 야당 지도자들을 포함한 베네수엘라인들에 대한 마두로의 반민주적 조치의 직접적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마두로 대통령이 지난 6주간 2,000명의 국민을 부당하게 체포하고 검열과 겁박으로 반대 세력들을 침묵시켰다면서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억압과 협박을 이용해 무력으로 권력에 집착하기로 한 그의 결정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9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과 재래식 전력을 아우르는 각종 군사시설을 한꺼번에 둘러보는 군사 행보에 나섰습니다.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한 한국은 물론 대선을 앞둔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 안보를 심각히 위협할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북한의 핵 위협을 이유로 일부 영내 핵무기 재배치를 촉구하는 가운데 국무부는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확장 억지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와 영내 안보를 지키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겠지만 일부 지역은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5에서 23도, 최고기온은 18에서 33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는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 안보를 심각히 위협할 것이라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한지아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해왔으며 정치적 결정만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또다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평가는 2023년 북한의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김정은의 발언을 포함한 북한의 공개적 언급과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은 4일 워싱턴 DC에서 제5차 양국 외교 국방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를 갖고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로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달 26일 IAEA 정기총회에 제출한 북한 안전조치 적용 보고서에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 위치한 북한의 핵실험장은 언제든 핵실험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17년 이후 처음이 될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심각한 긴장 격화를 의미하며 영내와 세계의 안정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는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의 위협적인 핵 활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5일 BOE에 북한은 이미 핵무기 설계와 전달 수단 등을 공개한 터라 굳이 추가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도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아마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일 때 어떤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핵실험을 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할 것이라며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핵실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의 최근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서도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잠재적인 군사 위협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우리는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계속된 도발은 절망적이고 역겨우며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4일부터 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한국을 향해 오물풍선을 살포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미한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고위급 회의는 전방위적 확장억제 공조 방안을 점검하고 북한 핵위협 시나리오를 처음으로 논의한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VOA는 이번 논의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인터뷰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국방위협감소국 수석 전략가와 미국 국방장관실 대량 살상무기 특별 고문을 지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의 진단을 들어봅니다.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5차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에는 이전과 비교할 때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십니까?
First of all, they expanded the nature of the conversation to look at two things. One was 우선 대화의 성격을 nature 확대해서 of 두 가지를 살펴봤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었는데요.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전쟁용 무기를 공급한 것과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잠재적으로 핵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발표문을 읽어보면 북러 군사협력이 대화의 초점 중 하나였다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 핵 공격에 대한 미한 동맹의 대응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관급에서 이런 논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발전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최근 몇 달 동안 강화된 북한의 핵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에서 처음으로 북핵 위협 상황 시나리오를 다뤘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에 처음으로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한 정부 연습을 실시했고요. 올해 이런 움직임이 두드러지는데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진 겁니까? I think it is a possibility, and I think that when you're constructing a deterrence message, part of that is deterrence by punishments. If you do this, we will. 저는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억제 메시지를 보낼 때는 우선 처벌을 통한 억제가 있는데요. 핵실험을 하면 처벌할 것이다. 심각한 파장이 있을 것이다. 그 처벌에는 물리적 타격이나 핵 공격도 포함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거부에 의한 억제도 있는데 공격에 따른 효과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연상되는 것은 미사일 방어지만 민방위 훈련도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 특히 미국은 민간인을 포함한 민방위 훈련을 통해 소련이 실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효과적인 민방위 훈련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움직임에는 부분적으로 냉전 억지 논리에 기반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보내려는 계산된 메시지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피터스 연구원님, 중국과 북한의 핵 확장,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협력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어떻게 진화해야 합니까? 중국 대응 시나리오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So I think so, yes. And so I think that if you take the dark quad as actually being a thing, as being real. 그렇습니다. 어둠의 사자 동맹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면 한국이 북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근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협은 더 광범위하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핵무기를 방정식에서 제외하면 한국이 조선인민군을 충분히 억제하고 꺾을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한국은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자체에만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자유주의 세계 질서와 평양과 모스크바, 베이징의 독재자들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투쟁의 더 넓은 의미를 이해할 것인가? 만약 한국이 후자를 선택한다면 한반도 너머를 봐야 합니다. 중국이 동아시아와 서태평양에서 패권을 잡는다면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는 중국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그것은 한국의 장기적인 전략적 패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넘어서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한국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서태평양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과 중국이 잠재적으로 타이완이나 필리핀을 두고 광범위한 전쟁을 벌인다면 한국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협의체는 당연히 북한도 고려해야 하지만 영내의 더 넓은 안보 구조, 그 중에서도 중국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측은 이번 회의에서도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국과 일본 등으로의 파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까? So it's hard to end the regime without significant amounts of damage because what you're talking about is not only basically taking out the Kim family, but it's taking 지금 away 말씀하시는 the 것은 security 기본적으로 apparatus. 김씨 일가뿐 아니라 김씨 일가가 북한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는 국가안보기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당한 피해 없이 북한 정권을 종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휘본부, 보안군 사령부, 사단급 이하의 육군 군단, 그리고 평양 내의 수많은 목표물들을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재래식 탄약과 핵무기를 함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핵무기를 발사하기 전에 말이죠.
미국이 북한 정권을 종식하는 것을 김 위원장이나 북한 정권이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낙진을 최소화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무기 전문가들과 모델링, 시뮬레이션 전문가들이 특정 핵 폭발에 대한 낙진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작업을 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 보유국의 정권을 끝장내려는 시도는 지저분하고 끔찍해질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정책 이반자들이 바라는 것은 김씨 정권이 어떤 형태나 방식으로든 내부적으로 종식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미국 정책 이반자들은 북한과 유혈 충돌이 발생하면 핵 임계점까지 확전되는 상황이나 잠재적으로 중국과 전쟁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피터스 연구원님,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 요구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한국 측은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은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측은 확장억제 공약을 거듭 강조했고요. 워싱턴 선언 이후에도 한국 국민 70%가 핵무장을 원한다고 하는데 미국과 한국은 과연 이 목소리를 얼마나 더 외면할 수 있을까요? If those polling numbers stay the way they are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the longer that goes on, the more chances you get in which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장기간 유지된다면 한국 정부가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국의 공약을 확신할 수 없고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도 독자적인 핵무장이 필요하다라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야만 극한 상황에서 한국의 방어를 위해 핵무기 사용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미국인들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건 솔직히 좀 지나치다고 생각해요. 또 궁극적으로 미국 입장에서 문제를 더 키우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냉전 때 미군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미국의 통제하에 한국에 배치했습니다. 1990년대 초 냉전이 끝나고 위협 환경이 바뀌면서 핵무기가 제거됐죠.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와 중국의 핵 확장, 북러 관계 심화로 인해 위협 환경이 다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 위협에 대응해 핵무기가 억지력이 있다고 미국이 말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맹국에 대한 중요한 보증 가치도 있죠. 냉전 시대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이 자체적인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악한 나라의 핵무기를 막는 것 외에 비확산에 관심이 있다면 핵태세를 바꾸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며 잠재적으로 전구 핵무기를 한국에 다시 도입하는 것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으로부터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5차 회의 결과에 대한 평가와 한국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의 선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입으로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헨런 선임 연구원의 의견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북한의 핵위협을 이유로 일부 영내 핵무기 재배치를 촉구하는 가운데 국무부는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확장 억지력 강화를 통해 한반도와 영내보를 지키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는 5일 한반도의 핵위협을 줄이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핵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 의원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위협을 언급하며 태평양 정부의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핵 확산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대변인은 핵무기 영내 재배치 대신 동맹에 대한 확장 억지력 제공에 주력한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 기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점점 더 공격적인 발언에 맞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는 협의와 계획을 심화하고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높이며 변화하는 위협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테이블탑 훈련을 확대하고 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앞서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지난달 29일 바이든 행정부의 새 핵무기 운용 전략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핵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의 핵태세는 이런 심각한 위협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동아시아 동맹국들은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빠르게 증강하고 다각화하는 북한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며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평양 정부의 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해 동맹국들과 논의를 심화하는 것이 금기시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달 20일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급격한 핵 역량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션 세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다음 날인 21일 VOA 뉴스센터에 보낸 성명에서 이 새로운 지침이 어떤 특정 단체나 국가, 위협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의회에선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전술핵 재배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지난 5월 대규모 방위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미 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VOA의 통화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지가 북한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은 항상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전력태세를 조정하고 상황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extended deterrence is sufficient, but we always have to be adapting. We have to be assessing the conditions.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핵무기 증대를 억제할 수 있는 조치를 미국이 준비하고 있다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계속해서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Not necessary if the U.S. is prepared to do what is required. 베넷 선임 연구원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분석이 여전히 부족하며 이를 위한 옵션을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려면 풀뿌리를 먹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면 한미 동맹이 크게 흔들리고 경제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과거 청와대에서 국제안보비서관과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전봉근 박사를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한국에는 핵무장 천만인 국민서명운동이 시작됐고 일반인 72.8%가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할 이유와 동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한국이 핵무장할 이유와 동기는 많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북한의 핵 위협, 핵무장이 현실화되기 이전에도 사실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다음에 핵무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누구인가라면 항상 탑 1, 2, 3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의 핵무장이 핵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핵무장할 이유는 아마 차후도 넘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과 한국은 이미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대북 확장 억제 계획을 세웠으며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김정은 정권에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한 양국의 대북 억지력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는 상당히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또는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력이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부 국내에서 특히 핵무장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미국의 대북 억제력이 특히 지난 트럼프 행정부 이후 한미동맹의 약화 그런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충분할까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한국을 겨냥해 전술 핵탄두 화산 31을 개발했으며 최근에는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250대를 전방에 배치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해 수백 개의 미사일을 쏜다면 한국이 미사일 방어망으로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아마 북한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수백 개 또는 1000기까지가 되는 다양한 미사일 그리고 수백 또는 수십 개의 핵미사일을 동시에 사용한다면 어떠한 아마 미사일 방어망도 전 세계 어디에 있는 미사일 방어도 그것을 다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다만 북한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를 막지 못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이러한 전쟁 개시 또는 한국에 대한 미사일 발사 또는 핵무기 사용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재의 한미동맹 체제로 그런 것을 억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면 한국의 안보가 막강해질까요? 안보라는 것은 안보 역량이라는 것은 단순한 군사력뿐만 아니고 다양한 국력을 포함하고 있는데 한국의 핵무장은 그런 데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자체 핵무장을 할 경우 안보 측면에서 한국이 입을 손해는 무엇입니까? 역시 한미 동맹에 대한 훼손이겠죠. 지금까지 미국은 핵 비하산 정책을 자신의 국제안보 정책을 아주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한 핵 비확산 정책을 임포즈했고 그것에 대해서 한미 간의 양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싱턴 서론에서도 작년에 워싱턴 서론에서도 미국이 더욱더 강력한 핵우산 그리고 핵 협의 그룹을 제공하는 대신에 한국은 NPT의 성실한 회원국으로서 남아있다라는 약속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한국의 핵무장은 한미동맹을 아주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거라고 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은 어떤 손해를 입게 됩니까? 단적으로 이런 데가 있습니다. 만약에 NPT를 탈퇴해서 이제 핵무장을 하려면은 NPT 탈퇴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은 국제 원자력 시장에서 배척됩니다. 그리고 수출 통제 레짐, 4대 수출 통제 레짐에서도 규제를 받는 그런 국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한국은 현재 전기 생산의 30%를 제공하고 있는 핵연료를 구입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고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1일 북한의 대남 핵위협이 심각해지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북한의 대남 핵위협이 심각해지는 것 플러스 만약 한국을 꼭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저는 추가적인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미동맹의 현저한 약화 그리고 주한미군의 철수 있다면 아마 한국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 핵을 보유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실현성이 낮다고 봅니다. 특히 NPT 체제 이전에는 핵무장이 5개 국가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보면 대개 그러한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제적, 국가적 피해도 그냥 견뎌내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흔히 우리는 북한이나 이런 그 외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나라들이 핵무장을 할 때 우리는 풀뿌리를 먹더라도 핵무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렇게 선진 경제를 갖고 있어서 그러한 그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미국이 1991년에 철수한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면 안보도 튼튼해지고 한국의 독자 핵무장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불가능하다면 전술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재배치하는 옵션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입장이 국내에서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마 미국에서 전술핵 배치를 다시 전술핵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한다라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반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핵무기 자체가 모두 다 전략 핵무기로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일부 유럽에 과거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그러한 전술 핵무기 일부분 남겨놓고 있는데 아마 한국의 새로운 전술 핵무기를 만들어서 그리고 한국에 그것을 배치한다는 것은 미국 기존의 핵 전략에서 아직은 아마 허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이미 6번이나 핵실험을 했는데요.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이 됐고 비핵화는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북한 비핵화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지난 30년 북한의 핵 역량이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우리는 비핵화를 위해서 엄청난 외교적 한미는 여기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완전한 비핵화를 단기간 내에 심지어는 5년, 10년 내에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목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북한이 핵 무장했습니다만은 북한이 갖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제가 볼 때 북한이 핵무장과 경제개발하겠다는 그런 병진 노선을 아직도 국가 목표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완전한 비핵화는 시간이 걸리지만 북한의 핵활동 동결 그리고 뉴클리어 포스처를 핵폐쇄 사용 준비태세를 좀 낮추는 완화시키는 그리고 북한의 핵 교리를 좀 덜 위험하게 만드는 그러한 식의 초기 협력은 초기 그러한 북핵에 대한 협상은 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아마 이러한 것들이 좀 관리가 된다면은 그 다음에 아마 비핵화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때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보다는 그 목표는 살아있습니다만은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판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뉴클리어 유스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욱더 긴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봉근 박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핵정책학회 전봉근 회장으로부터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가져올 현실적 문제와 이해 득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젠킨스 차관이 8일부터 9일 필리핀 마닐라에 이어 10일부터 이틀간 한국 서울을 방문한다고 전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방한기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2회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무부는 젠킨스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 및 다른 파트너 국가 관리들과 만나 군사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기회, 도전 과제, 그리고 위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회의에서 발표된 이후 50개 나라 이상이 지지한 인공지능과 자율성의 책임 있는 군사적 사용에 관한 정치적 선언에 대한 논의도 이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과 재래식 전력을 아우르는 각종 군사시설을 한꺼번에 둘러보는 군사 행보에 나섰습니다. 교전 중인 적대국으로 규정한 한국은 물론 대선을 앞둔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광폭의 군사 행보를 벌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진우 포병 종합군관학교와 해군기지 부지, 선박 건조시설, 제2경제위원회 산하 국방공업기업소를 각각 시찰했다고 8일 보도했습니다. 9일 정권 수립일을 앞두고 각종 군사시설을 잇따라 방문한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찾은 해군기지나 국방공업기업소에 대해선 명칭과 위치, 방문 일자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해군기지 부지 시찰에서 가까운 기간 내 현존 함선 계류시설 능력으론 수용할 수 없는 대형 수상과 수중 함선들을 보유하게 된다며 최신형 대형 함선들을 운용할 해군기지 건설은 초미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방공업기업소에선 새로 개발, 생산 중인 무장장비들을 점검하고 하반기 무장장비 생산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에도 국방공업기업소를 방문해 상반기 무기 생산 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 6일 오진우 포병 군관학교를 둘러본 뒤 포병으로 진격로를 열고 포병으로 적을 압승하며 전승의 축포도 쏘자는 게 당의 포병 철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진우 포병학교는 과거 김일성 주석의 동생 이름을 딴 김철주 포병 종합군관학교에서 2013년 이후 명칭 변경이 확인된 군사학교로 김 위원장의 방문이 공개된 건 집권 이후 처음입니다. 네, 김 위원장의 이런 광폭의 군사시설 시찰, 특별히 주목할 만한 건 없었나요? 전문가들은 노동신문에 실린 국방공업기업소 현장 사진에 주목했습니다. 노동신문 3면엔 김 위원장이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이동식 발사대 텔 바퀴에 손을 얹고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실렸는데 이 텔의 바퀴는 12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한 텔중 12축짜리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임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기존 북한 텔 중 바퀴 축수가 가장 많았던 건 11축에 화성 17형 ICBM을 싣는 텔이고 화성 18형의 경우 9축 바퀴 텔을 활용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텔의 바퀴 축수가 늘어났다는 건 기존 화성 17, 18형보다 더 큰 ICBM을 개발 중이라는 이야기라며 북한이 이를 공개한 건 대선을 앞둔 미국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바퀴 12축짜리는 당연히 대미용 ICBM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어쨌든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 다시 말해서 북한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비축하고 있다, 개발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전문가들은 북한이 화성 17 또는 18형보다 사거리와 위력을 높인 새로운 유형의 ICBM 또는 다탄두 ICBM을 개발 중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북한 매체들이 공개하진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이번에 대규모 해군기지 건설을 다그친 현지가 어딘지 파악이 됐다고요? 네,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 38로스는 8일 상업위성 사진 분석을 토대로 김 위원장이 최근 시찰한 해군기지 부지가 원산만에 위치한 답촌에 있는 오래된 해군 호버크래프트, 즉 공기부양정 시설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38로스에 따르면 호버크래프트가 인근 다른 항구로 옮겨가면서 2015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돼 2019년에 현지의 부두 시설이 갖춰졌습니다. 38로스는 수심이 얕은 북한 서해안과 달리 동해안에 들어서는 새 해군기지가 심해에 접근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며 양쪽으로 높은 산에 둘러싸여 있어 기지를 보호할 포와 미사일 기지를 배치하기에도 안성맞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2015년 시작된 답촌항의 해군기지 공사가 중간에 몇 년간 중단되면서 느리게 진행됐지만 지금 있는 부두도 이미 대형 군함 여러 척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이며 김 위원장의 방문을 계기로 건설 활동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하지만 북한의 경제력으로 이런 대규모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이 기지를 이용할 대형 군함을 건조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들이 나옵니까? 김 위원장이 대형 수상, 수중 함선들을 곧 보유한다고 밝힌 점으로 미루어 해군기지 건설 또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이 중러 연합해상훈련에 함께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라며 러시아로부터 기지 건설과 선박 건조 기술 등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가 대형 함선 얘기하는 거는 중러가 지금 합동으로 해군 군사훈련들을 또 하고 있는 그런 맥락에서 북한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거고, 특히 동해에 부동항으로 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를 러시아가 확충하는 맥락에서 북한의 어떤 해군 기지 활용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주시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북러 간의 해군 차원의 어떤 군사적인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막대한 비용과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해군 현대화에 나선 게 맞다면 핵에 의존해 재래식 무기 부담을 줄이겠다는 핵경제 병진 노선의 논리에서 벗어나 사실상 군비 경쟁에 돌입한 셈이라며 이는 북한에게 매우 불리한 선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올해 보면은 전쟁할 결심을 선포한 이후에 대남 전쟁 시나리오를 계속하면서 거기에 재래식 전쟁과 핵전쟁을 배합하겠다라는 명확한 방침하에 재래 전력을 계속 뭔가 시도해본다. 근데 이거는 전형적인 군비 경쟁의 패턴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거 절대 북한이 승리할 수 없죠. 김 기자, 김 위원장의 이런 군사 행보 중에 북한은 한국을 겨냥해 연일 쓰레기 풍선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도로 해석이 되나요? 북한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닷새 동안 모두 125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한국 쪽으로 날려보냈고 이 가운데 430여 개가 한국 지역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오물 또는 쓰레기 풍선을 날린 건 지난 5월 이후 17차례였는데 이번에 처음 닷새 연속 살포하면서 한국 내에선 북한의 풍선 도발이 일상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의 이번 도발이 단순히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라고 하기엔 과도하다며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강화를 핵심으로 한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반발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보기에는 대북전단을 보내는 거나 확성기를 하는 거나 정보 접근권을 높이겠다라는 것이나 다 같은 맥락이 있는 거거든요. 북한이 보기에는 다 소위 쓰레기 같은 내용을 보내는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말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쓰레기 풍선을 대규모로 보내는 걸 통해서 여기에 대한 반발 또는 경고 이런 성격을 갖고 대규모로 좀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남북한 심리전이 격화하는 양상이라며 북한은 쓰레기 풍선 이외에 무인기, GPS 교란 등 지금까지 실행해왔고 일정하게 한국 사회에 보내는 메시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다른 수단들을 함께 동원해 한국 사회를 교란하고 윤석열 정부를 괴롭히는 복합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자강도에서 발생한 대규모 수해로 인해 미사일 생산기지를 포함한 군수 공장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장 건물이 붕괴하거나 도로와 다리가 유실되면서 가동 중단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자강도 전천읍 일대를 촬영한 6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빨간색과 청록색 지붕의 여러 건물이 밀집한 지역이 보입니다. 이곳은 북한의 포탄과 미사일 생산기지로 알려진 전천 28 기계공장으로 지난 7월 말 내린 폭우로 물이 불어난 장자강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온전한 듯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중심부 공터에 이전에 없던 파란색 띠 형태의 물체가 식별됩니다. 이는 북한 내 다른 수해 지역에서도 관찰된 천막촌과 유사해 이 지역이 수해로 피해를 입었음을 시사합니다. 더욱이 공장 앞을 지나던 65국도는 수해로 유실돼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이 도로는 공장과 연결되는 유일한 진입로였기 때문에 물자 수송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인근 강을 건너는 두 개의 다리 역시 도로와의 연결이 끊어졌으며 공장 북쪽에 위치한 건물 몇 채도 사라진 것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천 28 기계공장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생산해온 핵심 군수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성사진만으로 공장 내부의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 수 없으나 도로의 유실로 인해 미사일 제조를 위한 물자의 이동이 차단됐고 발사대도 공장 외부로 반출되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장에서 서쪽으로 약 3km 떨어진 지점, 도로를 따라가면 약 5km 거리에 또 다른 미사일 발사 관련 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이곳 역시 수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화성 14형 ICBM과 2021년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사된 이곳의 6일자 위성사진을 보면 인접한 마을의 약 150채 주택이 사라진 모습이 포착됩니다. 수해로 마을이 초토화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사일 개발 및 운용 인력이 거주하던 주택들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강도 강계시에 위치한 또 다른 군수공장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7월 16일자 위성사진에서는 온전했던 공장 건물이 8월 7일 촬영된 사진에서는 일부 사라지고 도로와 연결된 다리도 끊어진 상태가 확인됐습니다. 이후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장 가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강도는 장자강을 따라 전천읍과 강계시, 성간읍 등의 군수공장이 밀집한 지역으로 다른 군수시설들도 수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수해로 인해 군수공장 갱도에 물이 차면서 폭약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국가정보원은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자강도에 대해 북한이 일절 언급과 외부 노출이 없다며 흥미롭고 특이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자강도가 군수공장 밀집 지역이라는 점에서 공장 피해와 군수 물자 제조 및 북러 무기거래 차질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향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정원은 수해 책임을 물어 자강도 노동당 간부들이 처형됐다는 동향도 보고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대응은 최근 자강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대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북한의 간부 처형 동향과 관련한 BOE의 논평 요청에 북한에서 공개 처형 건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공포와 억압 환경이 심화하고 있다며 북한은 공정한 재판을 포함한 적법 절차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슬로베니아가 전문가 패널 해체로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할 기준점을 잃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인 안보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재 슬로베니아 대표부는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9월 의장국으로서 한반도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슬로베니아 대표부는 의장국의 이달 작업 계획에는 북한 관련 브리핑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필요시 안보리 이사국들과 협의해 언제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9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북한 관련 사안을 어떻게 다룰 계획이냐는 VOA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슬로베니아 대표부는 러시아의 반대로 지난 4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해체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슬로베니아는 국가 차원에서 전문가 패널 부재와 관련된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패널이 해체됨으로써 제재 이행 감시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점을 잃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국경을 넘어선 안보적 영향을 미치고 안보리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유엔 회원국들도 대북제재 감시 및 이행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며 이를 고려할 때 모든 옵션이 논의 테이블에 위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슬로베니아는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를 신뢰하며 유엔과 관련된 모든 옵션이 아직 다 소진되진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3월 28일 유엔 안보리에서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은 대체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데니얼 클린턴 브링크, 한국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조구레, 일본 외무성대항주 국장 나마즈 히로유키가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 체계를 연내에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중남미 국가 니카라과가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을 축하하고 협력 의지를 강조하는 대통령 친서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니카라과는 한국 주재 대사를 돌연 경질하고 북한 대사관을 새로 개설하는 등 대북 친화 외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과 로사리오 무리오 부통령이 5일 공개 서한을 통해 북한의 9월 9일 정권 수립 기념일을 축하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두 민족과 정부를 하나로 묶어온 형제적 연대와 우애, 협력, 투쟁의 유대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르테가 대통령과 무리오 부통령의 서명과 함께 영문으로 공개된 이번 서한에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찬사와 북한에 대한 우호적 표현들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 북한 정부가 우호국 정상들의 친서나 축전을 공개한 적은 있지만 니카라과처럼 발신국이 직접 공개한 적은 드물어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니카라과는 최근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면서 한국과의 외교에서 거리를 두는 등 대북 친화적 접근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오르테가 정부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한국 주재 니카라과 대사관을 폐쇄하고 관보를 통해 한국 주재 대사 임명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니카라과 정부는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하겠다 밝혔지만 외교 공간이 폐쇄됨에 따라 실무는 제3국에 주재하는 대사가 겸임하는 등 양국 간 외교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과는 올해 초 새롭게 대사관 설치에 합의했고 지난 7월에는 신임 마누엘 모테스토 문기아 마르티네즈 북한 주재 대사가 부임했다고 북한관영 노동신문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니카라과는 오르테가 대통령이 1980년대 첫 집권한 이후 꾸준히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중남미의 대표적 반미 국가로 분류됩니다. 한때 1995년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으나 2007년 오르테가가 재집권한 이후 쿠바, 러시아,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복원하며 다시 친북 외교 노선을 강화했습니다. 최근 들어 오르테가 정부는 북한과의 협력을 더욱 가속화하며 대북 친화 외교를 본격화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라진항의 무기 의혹 거래 부두에 또다시 대형 선박이 입항했습니다. 최근 이 일대에서 컨테이너가 급격히 늘어나 선박 왕래도 잦아질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라진항에서 6일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이날 라진항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북한 전용으로 분류된 부두에 길이 110m에 달하는 선박이 정박한 모습이 찍혔습니다. 선박은 적재함 2개를 개방하고 있으며 바로 앞 부두에 쌓인 컨테이너 더미도 확인됐습니다. 선박이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VOA는 이 일대에 컨테이너가 급속히 쌓이고 있다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5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루 만에 대형 선박이 이 부두에 들어온 것입니다.
잇따른 선박의 등장으로 인해 북러 무기거래 지속 의혹은 한층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서 약 6m 표준 규격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되는 모습을 담은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이 컨테이너들은 러시아 선박에 실려 러시아 항구로 운송된 뒤 열차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이동한다고 보고됐습니다. 이후 VOA는 지난해 8월 26일 대형 선박이 라진항에서 포착된 이후 이곳에서 선박이 정기적으로 드나드는 장면을 지속적으로 발견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21척의 선박이 이 부두를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최근 한국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이 라진항을 통해 13,000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러시아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컨테이너들이 152mm 고폭탄으로 가득 차 있다고 가정할 때 약 600만 발 이상을 운송할 수 있는 규모라는 설명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실제로 라진항을 통해 무기를 거래했다면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은 다수의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며 이러한 의혹을 적대 세력의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We have never had arms dealings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at we have no plan to do so in the future either. We strongly denounce the hostile...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도 7월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대북 제재 체제를 위반하고 있지 않으며 제기되는 모든 의혹은 물적 증거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북한 10대 소녀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는 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특히 젊은 층을 포함한 개인들이 외국 미디어를 접했다는 이유로 가혹하게 공개 처벌을 받는다는 보도에 여전히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6일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우리는 북한 안팎으로 독립적인 정보의 흐름을 늘리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 KBS는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로 북한 10대 여학생들에게 법적 처분이 내려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여학생들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으며 이들의 실명과 가족의 신상 정보까지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은 북한 주민과 군인 교육용으로 2021년에 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코 정부가 미국과 프랑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과의 원전 건설 계약을 확실히 성사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경쟁사의 압박 속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흔들림 없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체코 외무부는 6일 체코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력 원자력과의 최종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입장은 미국과 프랑스가 한국의 체코 원전 계약의 우려를 제기하고 체코 반독점 당국이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데 대한 VOA의 서면 질의에 답하면서 나왔습니다. 최근 체코 국가안보 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해 양국의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 의지를 밝힌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앞서 토마시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난 4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체코는 한국과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전한 바 있습니다. 체코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자국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수원 등 팀 코리아를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해 오는 2036년까지 첫 원자로를 건설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전력공사가 체코 정부의 결정에 지난주 이의를 제기하고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코 반독점 당국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수주에 대한 미국 등의 이의 신청에 대한 행정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해 한국 내에서 계약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의 원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따라서 한국의 원전 수출에는 자사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코 외무부는 한국 측의 우려에 대해 이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일 뿐 체코와의 계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체코 외무부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우리는 한국 측이 그들의 우려와 관련해 직면한 모든 도전과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체코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더 나아가 2015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한 이후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성공적으로 발굴해왔으며 한국의 체코에 대한 투자 수준이 그 자체로 이를 증명한다면서 양국의 굳건한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향후 우선 협력 분야는 다가오는 고위급 방문 시 발표될 예정이라며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무장관의 한국 방문 소식을 전했습니다. 체코 외무부 대변인에 따르면 리파브스키 외무장관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전통적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 및 안보적 측면에서의 인공지능 역할에 대한 논의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제3국을 통해 제재를 우회하고 해외 금융 시스템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군사 산업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제재 회피 행위에 관여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해외 지점과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러시아 금융기관들의 시도에 대해 외국 규제 당국과 금융기관들의 경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은 최근 발표한 주의보를 통해 러시아는 제재를 회피하고 군수산업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조달을 지속하기 위해 제3국을 점점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자국의 경제 전반과 정부 자원을 전쟁 수행을 위해 재편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러시아 금융기관도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외국 규제 당국과 금융기관은 러시아 금융기관의 신규 해외 지점이나 자회사 설립 또는 이들과의 거래에 주의해야 한다며 이는 제재 대상이 아닌 러시아 금융기관의 신규 지점이나 자회사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무부는 러시아 금융기관의 해외 지점이나 자회사에 대해 계좌 유지, 자금 이체, 결제 처리, 무역금융, 보험 등과 같은 거래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해외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된 행정명령 140245에 따라 러시아의 군수산업 기반과 관련된 중요한 거래를 수행하거나 촉진하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기관을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행정명령 140245를 발표하며 러시아 군산 복합체와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컨더리 제재, 즉 제3자 제재를 처음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올해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러시아로 이전하고 시험에 관여한 러시아 기업 3곳과 개인 1명에 대한 제재, 그리고 2월 대북 무기 수출에 관여한 러시아 물류회사 3곳과 한국 기업 1곳에 대한 제재 조치의 근거가 됐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지난 6월 브리핑에서 행정명령 140245를 근거로 한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는 외국 금융기관들이 러시아와 거래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These actions will ratchet up the risk that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take by dealing with Russia's war economy. 재무부는 또 지난 7월에도 러시아 관련 제재 대상자에 대한 조치를 갱신하면서 세컨더리 제재 위험이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해당 조치에 따라 러시아와 관련해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는 약 3,900개의 개인과 기관은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위험을 안게 됐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혹은 3자 제재로도 불리는 세컨더리 제재는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자와 거래한 사람이나 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직접적인 제재 위반이 아닌 제재 위반자와의 단순한 거래도 처벌한다는 것인데 제재 대상자의 금융, 상업 활동을 제한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접속 가능한 VOA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